인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자리에 우리 몇 분 하나 드렸는데 신간 책을 쓰신 그 혁신이 부자기업을 만든다. 혁신기업이 부자공연을 만든다는 그런 책을 쓴 최창규 대표님하고 공동회장인 조영국 대표님을 모셨는데 최 대표님은 미국에서 한 10년간 자산운용 쪽 일을 하셨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저 코너스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투자 쪽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공동회장이신 우리 조영국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국내에 바이오 쪽으로 쭉 많은 경험을 하시는데 요즘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매년 뭐 미국에 그 전시회 갔다 와서 요약도 해주고 가끔씩 저희 포럼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분인데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희 대표님 먼저. 네, 먼저. 아니 뭐 가기 시작. 네, 해서 할까요? 네. 제가 띄워놨어요. 네. 요걸로 요건 그다음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장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6년 전부터 연세대에서 좀 대학원 GMBA라고 GMBA에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혁신에 대해서 좀 가르치게 됐습니다. 최 대표님 버스 오른쪽 상태.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스, 그리고 현대차, 그다음에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솔젠트 등 회사를 저희가 많이 혁신 과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회사에서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과제를 주면 학생들 한 20명에서 12명에서 20명 정도 한 학기에 MBA 클래스 온 학생들이랑 같이 진짜 과제를 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해서 이렇게 발표해주고 회사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혁신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영국 대표와 함께 또 후배들과 함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인 국가인가 하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또 얼마나 친기업 정서가 중요하냐. 기업 정서가 우리 국민 하나하나한테 스며들어 있지 않으면 정말 크게 부자가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나눠드리고 했지만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전반적인 포인트를 가져서 특히 자녀분 한 20, 30대 자녀분이 계신다든지 하면은 또 젊어도 좋고 자녀분한테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혁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지,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혁신해야 돼? 내가 꼭 혁신이면 뭐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혁신이라는 게 뭐야? 나한테 어떻게 정말 와닿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번 책을 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세상이 모든 서비스를 생산하든 제품을 생산하든 상품을 팔든 또 그런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와 거의 기업가가 동일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 따로 노동자 따로 하는 생각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자영업자가 700만입니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은 2,700만이 거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게 기업가랑 노동자라는 게 구분될 수 있는 건 우리 흔히 대기업 얘기하는 건 1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만 명을 혁신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저희들이 주로 이제 컨설팅하는 대상들이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걸 빼고 나는데 95% 이상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혁신에 대해서 왜 혁신을 해야 되느냐?
이 책에 보시면요, 오늘 전해드린 책 132페이지에 보면 혁신을 일으키는 그 주체 중에 하나가 새로운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크리에이션하는 겁니다. 진짜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R&D, 국가적 R&D가 올해자로 뭐 작년 그 데이터는 작년자인데 중국이 1등이에요. 국가적 R&D 그 투자하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에서 중국이 1등입니다. 미국이 2등이에요. 일본이 저희보다 2배 많아요. 근데 R&D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저희가 한 4점 몇 프로로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챌린지를 저희는 바로 저희 이웃들에게 받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또한 일본이 됐든 뭐 전 세계적입니다. 이 R&D 스탠딩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는 아마 여러분들이 좋으나 싫으나 많은 경우에 중국 기업하고 경쟁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게 제약 분야가 됐든 제약 원재료 분야가 됐든 또 기타 기계가 됐든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 아마존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이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유통이 됐든 여러분들의 최고 경쟁자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올 확률이 다른 데서 나올 확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 경우에는 R&D가 국가에서 스pen딩해주는 R&D가 우리나라에 6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R&D라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연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보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보통 저희한테 올 때는 보통 한 15년에서 20년이 넘은 회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벤처해가지고 뭘 하나 성공해가지고 처음에 오는 회사들이 거쳐서 저희한테 올 때는 한 15년에서 20년 되는 회사들이 와야 결국은 투자해줄 만한 회사다 생각하고 저희가 투자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상장사들 위주고요. 상장사들 아닌 상장 직전 회사 엄청나게 바로 커야 되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갑자기 성장세가 와서 커야 되는 기업들이 저희가 주로 여태까지 투자해왔던 기업들인데요. 그럼 왜 혁신을 해야 되는가? 우선은 혁신의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 인더스트리를 잡아먹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뭐 아마존 같은 거 한 8년 걸렸거든요. 유통에서 월마트가 아마존한테 밀리기 시작한 지는 이제 몇 년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 그 아마존이 월마트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한 6, 7년 전만 해도. 그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마존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월마트보다 한 3.6배? 3, 4배 커요. 더 비싼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겪어봤지만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니 뭐니 해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등이 다 되고 그런 영화, 드라마를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유통하는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이 자영업자가 됐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든 대기업을 운영하시든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언제 누가 나를 리플레이스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뭐 가장 그 무서운 혁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빠른 그 속도로 혁신을 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거에 또 하나 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요. 꼭 새로운 아이템을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혁신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은 카피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다른 회사가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든지 내 지역에서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새로 했을 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혁신인데 알리바바는 카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새로운 페이먼트 플랫폼을 만들어낸 알리바바는 그런 중국이라는 특이 상황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죠? 그 어음 받아서 미리 어음 받아서 개런티 해가지고 판매자한테 돈 먼저 주고 그 생산자한테 돈 먼저 주고 그 소비자들은 미리 돈을 넣어놓고 페이먼트 하고 해가지고 페이먼트의 문제를 없애준 부도가 나는 문제를 없애주고 또
확실하게 그 구매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용이 떨어지는 제품이나 물건이 안 오는 그런 방지를 해준 알리바바는 중국 환경에서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것은 특히 그냥 혁신이 아니라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거든요. 이노베이션 브레이크스루. 획기적인 혁신은 정말로 그 뜻하지 않은 경우에 또 어떤 거를 잘 카피해서 그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맞게 잘 변형시킨다든지 전 세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켜서 내놓는다면 그것도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카피가 잘못됐다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혁신을 하면 과연 나한테 이익이 뭐야? 여기서 보셨지만 애플하고 델이 한때 PC로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애플한테 마켓캡 그러니까 시총으로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변했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약간 적어도 그죠? 이게 성장성이 있고 이게 우리의 그 메가 트렌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메가 트렌드 맞으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장성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수익성이 따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마켓캡 시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혁신적인 기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현대차가 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중공업이 엄청난 매출액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총이 이렇게 낮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장은 세츄레이션 돼 있거든요. 세츄레이션 시장에서 투자자가 거기다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죠. 그죠? 투자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혁신을 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크고 수익이 좋은 시가총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눈을 다른 데로 돌리죠. 가버넌스 이슈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거기는 보통 뭐 회사채 발행을 한다든지 싼 이자에 그죠? 그런 가버넌스 이슈가 없게 해서 본인들이 그냥 그 인조이 할 수 있는 오너들이 인조이 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혁신 기업에 많이 투자하고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퍼가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세츄레이션 있는 데는 한 6배?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지금 뭐 테슬라 같은 데는 지금 뭐 1000조, 우리가 얘기하자면 1000조가 넘어가 있는데 매출액과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냐, 서비스를 구매하냐 보면 혁신적인 회사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구매를 테슬라를 해요, 진짜로. 질레트를 해요. 똑같이 시크라고 면도기 있는데 질레트에서 새날 뭐 부드러워 하면 그거 사지. 뭐 옛날처럼 뭐 똑같은 그 면도날 갈아 껴가면서 하지 않아요. 혁신적인 기업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를 해요. 또 하나는 거기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 꺼려했어요. 그래서 세컨티어, 서티어들이 납품했어요. 테슬라 제품 보면은 뭐 문짝이 뭐 사이가 뭐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뭐 맞지도 않고 틀어져 있고 하는 경우에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갖고 가면서 지금은 완전히 퍼스트티어 회사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걸 좋아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 그죠? 처음에는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열심히 납품했는데 나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략적으로 테슬라에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 밑에 회사들 우리 지난번에 뭐 에코프로 사장님 하셔서 여기 하셨는데 제가 투자한 LNF라는 회사는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회사 가치가 6천억에서 지금 8조가 넘어가거든요. 지난 1년 사이에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 선택도 역시 혁신적인 앞으로 성장할 회사들한테 파트너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나게 가격 경쟁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냐 물어보면 지금 당장 물어볼게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카카오에 자녀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카카오에서 일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 IBM이나 삼성, 뭐 LG전자 가서 일하실래요? LG전자도 요즘 하도 혁신적인 기업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연봉이 오늘 연봉 한 평균 3억 6천 떴더라고요. 나무.
그거는 이제 그 사이버 커런시, 드나마, 커런시 트레이드 하는 건데 그 연봉이 평균이 3억 6천 이렇게 신문에 떴어요. 카카오 같은데 연봉 1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직장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정적이고 공무원 되고 싶고 이제는 뭐 대기업에서 뭐 LG전자 다니고 삼성전자 다니고 LD가 아니에요. 혁신적인 기업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봐서 내가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냐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면 투자도 받기 어렵고 내 제품을 팔기도 어렵고 나한테 납품하거나 같이 일할 사람들이 선택도 잘 안 해주고 또한 직원들을 뽑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 앞에 닥쳐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애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마켓이 올라가면 델 엄청난 차이 보이시죠. 질레트, 시크, 테슬라, GM은 아직도 뭐 80조, 50조에서 80조대. 지금 테슬라는 1000조 가고 있습니다. 10배가 넘어요. 시총으로. 뭐 매출액은 뭐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 우리 GM에 비해. 구글, IBM, 아마존, 월마트도 저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마존에 비해서 아마존이 월마트에 비해서 한 3-4배 더 시총이 큽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올해 정도에 아마존이 그 월마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매출이 그렇다고 해도 시가총액은 3-4배가 더 커요. 수익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혁신하는 것이 저희 IXL 이거는 이제 뭐 한 100년 된 컨설팅 펌인데 이노베이션에만 거기서 항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혁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확보하는 거다. 새로운 가치를 여러분이 창출하고 있지 않으면 또 그거를 가치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혁신 기업을 하면 안 돼요. 어느 회사는 인벤션만 열심히 해요. 인벤션을 열심히 하는데 가치가 창출이 안 돼요. 가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아무리 적자를 테슬라 엄청나게 적자했잖아요. 아직 뭐 흑자난 지 한 1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적자였는데도 뭐 수십조를 갖다 투자를 해줬어요. 그게 가치 창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치 창출은 공급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해주고, 하이마트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2000년 정도 생겼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대운이 뭐니 그런 데서 엄청나게 외상줘가지고 몇천억을 외상줘서 키우는 회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하이마트가 뭐 롯데로 인수돼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새로운 유통을 만들어냈잖아요. 전자제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혁신기업이 되고요. 그런 좋은 예가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그 여러 가지 옥션, 그죠? 엄청나게 적자 있는 회사지만 투자가 들어와서 계속 투자해서 들어와서 지금은 상당히 위치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을 하려면 정말 메가트렌드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제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건 특히 이제 건설업, 뭐 토목, 건설, 뭐 아파트를 짓는 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절대 저런 메가 트렌드를 간과하고 있지 않으면,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혁신적인 기업은 친기업 정서를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쓰는 정치적인 정책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임직원한테도 그렇고 친기업 정서를 특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특히 윗분들한테 정치적인 영향을 주실 수 있으면 친기업인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몇백
그 100년 이상 지금 컨설턴트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짜낸 거가 지금 표로 다 요약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고민하시라. 이게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바이블 같이 생각하셔라. 경쟁사로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경쟁자들이 그냥 경쟁자가 있는 게 아니라 대치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연기관, 내가 열심히 지금 내연기관에 플러그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2035년부터 유럽은 더 이상 내연기관을 팔질 않아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생명이 리플레이스먼트까지 해도 2025년, 2050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걸 꼭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다음번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잠정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럼 투자도 안 해요. 그렇죠? 특히 석유 회사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2040년, 50년에는 거의 그 현재 전체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의 물동량 중에 55%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 의해서 지금 태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반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2040년, 50년 가면 반으로 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과연 투자할까요? 5, 6년 전만 해도 엑선 모바일, 쉘 그 1등이었어요. 마켓 시가총액 전 세계 1등. 지금 그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이제 배터리 LG에서 만들어서 20년 된 회사가 상장했더니 그래서 LG화학은 회사 가치가 지금 50조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장을 했더니 100조짜리가 노트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에너지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대체자예요, 대체자. 나하고 그냥 경쟁하고 경쟁자만 보고 있어도 안 돼요. 내 물건은 그냥 어떤 이유가 됐든, 메가 트렌드가 됐든, 뭐가 됐든, 리플레이스가 대체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다 리플레이스 되고 있어요. 제가 대체돼서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제 제약 같은 경우도 요즘 제가 가보니까 이제 앞으로 3분의 1의 제품이 셀엔진이래요. 케미칼 그 회사들의 제약이 이제 셀엔진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의 패스트트랙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3분의 1이 이제 셀엔진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떤 메가트렌드가 됐든 경쟁자의 움직임이 됐든 고객이 변하고 있든 우리의 역량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역량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라고 그럴까요? 개혁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분야인데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너무너무 많아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키우는지,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나를 대체할 경쟁자가 있는 건지, 내 경쟁자는 누군지, 걔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서플라이 라인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리플레이스 돼요. 그리고 투자 받기도 어려워져요. 이 혁신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제품, 우리 기술에 포커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전체 혁신의 한 25%밖에 안 돼요. 많은 다른 혁신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오프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서비스화 시켜서, 어떻게 제품화 시켜서 고객들한테 내놓을지, 이걸 어떻게 딜리버리 할지, BTS처럼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싸이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순식간에, 그죠? 그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혁신, 딜리버리 채널만 탄 것 같고도 엄청난 혁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혁신은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만이 아니다. 우리 SN 이노베이션도 계신데 감히 말씀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딜리버리, 그 로케이션, 내가 국내에서만 팔 거니? 내가 이거를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까? 저기 보면은 마켓도 있죠. 내가 이걸 미국 시장에 갖다 팔 거야. 제가 그 감명받은 것도 하나에 우리나라 침대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 크잖아요. 옛날에 침대 매트리스 하나 갖고 오려면 차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그거를 트럭 갖고 가가지고 친구 큰 차들 갖고 와가지고 사오고 그랬거든요. 미국 있을 때. 근데 이제 매트리스 우리나라 회사가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아마존에서 판 거예요. 데이트를 쳤죠. 이번에 연대에도 한 몇십억 도네이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하나, 매트리스를 돌돌 말아서 일반 그 승용차에도 넣을 수 있게끔, 웬만한 SUV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딜리버리 한다. 또 그거를 그 아마존이나 그런 것을 미국 시장에 딜리버리를 하게 만든다. 집까지 배달 오게 한다. 하는 컨셉 하나 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엄청난 혁신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원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불편이 뭔지를 알아서 보내는 것도 혁신입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메가 트렌드 꼭 보시고요.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그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셔서 그걸 또 단순하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서,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이 요즘 자동차 하나 사시는데 한번 여기서 손들어 보실게요. 자동차 하나 현금 주고 사신다. 나 자동차 리스한다. 아무도 안, 그죠? 아무도 안 드시는데 리스해요. 왜냐? 내 회사에서 그거 그냥 리스하고 나머지 돈 갖고 내 투자해가지고 내 제품 생산해서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를 하죠. 리스 뭐 7, 8% 나가는 거 뭐 6, 7% 오케이. 리스 해가지고 그거를 자동차로 탑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친구들 리스 해가지고 뭐 벤츠를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내서 탄대. 그런 진짜 정말 정신 나간 친구들이고요. 근데 그런 프라이싱 모델을 자꾸 만들어서 풀어요. 이제 애플도 핸드폰 사시는데 애플도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돈을 주고 샀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그 통신사하고 연결이 그렇게 엄청난 그 서포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통신사가 하는 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기계 받아와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척 하면서 월별 페이먼트로 바꿔가지고 2년, 3년 약정 맺어서 리스하는 거예요. 파이낸싱 기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도 좋다고 사요. 나 한 달에 뭐 2,000원밖에 안 내네, 3,000원밖에 안 내네. 실질적으로는 몇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전화값만, 전화기값만, 그 통신료값만 10만 원씩 이상 내면서도 좋다고 해요. 통신료 값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비싼 나라거든요. 근데 좋다고 해요. 다 리스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라이싱 모델 같은 것도 잘 어답트를 시키셔야 돼요. 그것도 혁신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혁신이 돼요. 자, 비즈니스 간의 융합. 이거는 애플 같은 회사가 왜 아직까지도 3천조까지 가면서 흔들리지 않느냐? 회사가 단단하게 그 내부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돼요. 원가지, 서플라이 체인. 팀쿡스가 제일 잘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거든요. 엄청나게 후려치죠. 웬만한 기업은 거기다 잘못 납품하면 다 죽었습니다. 일본 기업들, 중견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날라갔어요. 매출 커미트 해준 거 알고 뭐 새로 투자했다가 그걸 한국으로 옮겨가지고 한국은 대박 났는데 일본에서는 하나 죽었다는 얘기 기사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잔인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비즈니스 간의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마들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그것도 꼭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은 혁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우리 조영국 대표님이 나와서 그다음 좋은 사례들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영국입니다.